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제6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이미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체제와 정치 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정치 체제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정치 체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치 체제, 흔히 정치 질서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만, 정치 체제는 바로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원칙 혹은 룰들,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정치 체계는 네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입 기능, 정책 결정 기능, 산출 기능, 환류 기능, 네 가지가 있죠. 모든 정치 체계는 이 네 가지의 기본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체계는 붕괴되고 말지요. 따라서 정치 체계가 유지되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문화적, 또 국제관계와 같은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체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능이 모두 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수행하느냐지요. 그것은 역사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정치체계가 있었죠. 조선시대의 정치체계의 인풋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 투입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과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가 가지고 있는 투입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요. 다른 규칙, 다른 질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정치체계를 운영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체계가 가지고 있는 각 필수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과 절차, 룰들, 이것들을 우리는 정치체제 혹은 정치질서라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렇다면 정치체제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에 관한 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형이란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형을 우리는 prototype 혹은 ideal type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상형이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옷가게가 있지요. 옷가게는 대개 마네킹들이 서 있어요. 남성 마네킹, 여성 마네킹, 또 어린아이들의 마네킹도 있죠. 옷 입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저 마네킹들을 어떻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팔고자 하는 옷이, 다시 말해서 어떤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20대용 옷이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20대 남성 혹은 20대 여성들의 그런 체격에 맞추어야 되겠죠. 실제로 20대 남성, 20대 여성들의 체격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키라든가 아니면은 팔다리 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아마 평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20대 남성의 체격을 잘 대표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겁니다.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을 쓰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느냐? 바로 어떤 대상이 얼마나 독특하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20대 청년들의 평균 키가 172, 또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경우는 180,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바로 한국 남성 혹은 노르웨이 남성, 20대 남성들의 키가 나타내는 독특성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키 혹은 뭐 팔, 다리 길이는 마네킹의 그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 체제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그 정치 체제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첫 번째는 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이제 democratic regime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주의 체제, 뭐 독재 체제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totalitarian regime 이렇게 불러요. 자,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의 성격을 다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내는 보편적 속성, 또 수많은 권위주의 체제 내지는 전체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나타내는 특성들의 어떤 보편적 국면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은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주의 체제를 우리가 혹은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대개 네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who governs,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통치 권력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통치 집단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통치 집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통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정치 체계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국민들의 요구와 이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국민들은 원하는 바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즉 다양한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와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분류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면 이와 같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체제를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통치 집단과 통치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정부, 의회, 그것들이 전부 통치 구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와 같은 통치 구조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국민들이 통치 집단과 통치 구조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는 절차적으로만 가능해요. 실질적 제어라기보다는 절차적 제어만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권위주의 체제도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선거를 통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압력, 또 여러 가지 불법적 수단, 강압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 선택을 제어하죠. 따라서 통치 집단과 통치 구조에 대한 절차적인 제어만이 가능한 경우, 그것을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보아요. 그런데 전체주의 체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히틀러의 경우, 그러니까 나치즘에 입각한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 2차 대전 혹은 그 전의 독일을 보면 사실은 특히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히틀러와 그의 통치 집단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통치 집단이 과연 국민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는 당연히 강한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국민들이 통치 집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또 영국과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총리를 내쫓을 수 있어요. 혹은 행정부, 내각 전체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불신임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과연 통치 집단이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의 경우는 통치 집단이 실효적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통치 혹은 정책 결정, 국가 관리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기준은 통치 구조의 특성인데, 어떤 맥락에 있어서의 특성이냐 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는 통치 구조가 개방적입니다. 닫혀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제도적인 한시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해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단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번 하면 또 못해요. 헌법을 개정하면 연임을 할 수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간 통치 구조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5년, 미국은 4년 아닙니까? 두 번째,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는 통치 구조가 폐쇄적이긴 하나 잠정적 한시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 잠정성이 절차적일 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여러 번 됐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구조는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쇄적이며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죠. 전체주의 체제의 경우, 독재 체제의 경우 통치 구조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통치 구조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영속성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백두혈통만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북한의 경우죠. 북한의 리더십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 정치 권력 혹은 정치 조직이 국민의 생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는 그 제어의 수준이 혹은 침투의 수준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치 권력이 우리 집 속으로 그렇게 깊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는 꽤 상당히 침투하고,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개인적인 삶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은 큰 벌을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무슨 드라마를 보든 그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 권력이 우리더러 이런 드라마는 보지 마, 봐, 이런 음악은 듣지 마, 이렇게 하지 못해요. 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정부가 뭐라고 못해요. 그러나 북한은 국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 속으로 정치 권력이 깊이 침투하고 그 생활 자체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위주의 체제는 어떠냐? 침투를 하긴 하지만 전체주의만큼 그리 깊숙이 침투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전체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특히 72년부터 79년까지 한국의 정치 체제를 우리는 유신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한 통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크게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통치 구조 자체는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70년대 중후반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깊이 침투했습니다. 어느 정도 침투했느냐? 여러분 상상도 하실 수 없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쌀 먹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쌀밥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들도 쌀밥 안 팔았습니다. 잡곡밥을 팔거나, 또 그때 이제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게 분식집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먹은 거죠. 지금 상상이 되세요? 아니, 식사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당시에는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왔거든요.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쌀밥만 싸왔느냐? 그래도 조금 제 기억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웠던 게, 이를테면은 다른 잡곡과 섞어온 경우까지는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까지, 식사까지 정치 권력이 통제를 한 거죠. 물론 그때 우리가 쌀 자급자족을 못한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불가피한 조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깊이 침투한 거죠. 또 여러분, 장발 단속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 머리가 길면은 잡아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되세요? 자, 그러면 이처럼 국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이 유신시대의 우리의 정치 체제를 권위주의로 봐야 될까? 전체주의로 봐야 될까? 어떤 사람은 유신독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독재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 및 권위주의 체제는 비교적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권위주의다, 전체주의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